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이재욱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자원이 많지 않은 나라라서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빠른 압축적이고 빠른 고도속 경제 성장을 했죠. 네, 그런데 또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지고 이후에 한국은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이 되자마자 한국은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과 남이 분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소련이 들어와서 진주하고 남쪽은 미군이 와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에는 이 역사를 조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은 남과 북 사이에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통일전쟁이라고 북한에서 통일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내전으로 시작되었던 이 한국전쟁이 곧 이어서 미군이 참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엔에 가입되어 있던 나라 중에 16개 나라가 참전을 하게 되면서 국제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반도의 북쪽으로 진격을 하게 되면서 중국과 북한 사이 국경 정도까지 북한이 밀리게 됐을 때 위기를 느낀 중국이 또 다시 참전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3년 동안 끌었고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한반도는 특히 북한은 거의 초토화됩니다. 이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투하됐던 폭탄보다 더 많은 양이 한반도에 쏟아지게 됩니다. 이 전쟁은 여기는 이제 조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북한을 말하는 건데요. 북한은 이 전쟁 이후에 두 개의 커다란 기억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이 자부심인데요. 이때까지 미국이 했던 전쟁 중에서 한 번도 미국이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미국이 이 한국 전쟁에서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막아냈다라는 자부심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포입니다. 미국하고 잘못 싸웠다가는 박살난다. 아주 처참하게 깨진다. 이런 기억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게 지금의 북한을 이해하는 키워드일 수도 있는데요.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본하고 국교 정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청구권 자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식민지 지배했던 데에 대한 보상을 돈으로 받게 됩니다. 또 베트남에 이제 전쟁이 있었잖아요. 베트남 내전이 있었잖아요. 그 베트남 내전에 한국군이 미군의 용병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베트남하고 한국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마치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 우리가 월남에 있는 공산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낸다, 이런 명분으로 보내면서 미국으로부터 그 파병한 것에 대한 대가를 달러로 받죠. 초기에 이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공업이라는 것도 보였고 여전히 전체 국민 중에 70%는 농촌에 살고 농민으로 살고 있는 시절에 이런 그 기반으로는 빠른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서 일본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자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외국에서 들어온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공업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자본으로 삼아서 공업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경공업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요. 경공업을 일으키기 시작한 이유는 노동력을 한국에 아직 그때 당시에만 해도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공업을 일으키기 위한 방법은 이제 경공업 먼저 노동력이 많이 필요로 한 공업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한 것은 가발이라든지 의류라든지 간단한 가전제품이라든지 신발 이런 산업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하루 2~3달러 정도 되는 인건비를 급여를 주고 노동력을 썼었는데요. 이런 싼 노동력을 유지하려면 필수적으로 뭐가 필요하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싼 가격의 농산물 먹고 살 수 있는 그 식재료 싼 농산물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은 농업은 생산비가 될까 말까 한 수준의 가격으로 농산물 가격을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촌은 또 농민들은 농촌에서 비전이 없으니까 농촌에서 뭔가 앞으로 잘 살 길을 찾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탈농해서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탈농 정책과 저농산물 가격 정책은 당시에 초기에 산업화를 이루기 시작한 한국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농촌에서 농업 노동력이 많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농민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 특히 젊은 농민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일손이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모는 아시죠? 심는 모, 쌀, 모는 손으로 심었었고요. 잡초를 제거하는 제초 작업, 풀매기도 손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썰애질, 그러니까 논에 물 대고 이제 썰애질 하는 것도 소로 이게 썰애질을 했었습니다. 논을 평평하게 하는 거, 소로 쟁기를 하는 거죠. 70년대 후반 되면서 이게 빠른 속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잡초는 제초제, 농약으로 매기 시작하고요. 없애기 시작하고요. 모를 심는 것도 이항기라는 기계로 심게 되고, 썰애질을 하는 것도 경운기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트랙터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쌀을 비롯한 모든 작물에서 다수학 품종을 심기 시작해요. 다 수확을 많이 하는 한 그루에서 그 전에 품종보다 수확을 더 많이 하는 다수학 품종을 심기 시작합니다. 이 다수학 품종을 심으려면은 다수학 품종을 심게 되면은 두 가지를 보강을 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를 더 투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전통 농법에서는 주로 퇴비를 이용해서 가축 분뇨라든지 이런 걸 삭혀가지고 인분을 삭혀가지고 이런 퇴비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풀을 베어가지고 비료를 만들고 자연에서 만들어진 퇴비를 이용해 비료를 이용해서 영양 공급을 했다고 하면은, 그리고 다수학 품종을 심게 되면은 병에 약하고 그 다음에 병에도 약하고 그 다음에 벌레 이런 것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수학 품종의 약점을 보강하려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화학 비료를 많이 쓰게 되고요. 그리고 또 농약도 엄청난 양의 농약을 써야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편으로는 부족한 노동력을 농촌에서부터 계속해서 끌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부족한 노동력에 따른 농업의 문제는 다수학 품종으로, 그 다음에 농약과 화학 비료를 많이 쓰는 농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저농산물 가격 정책에 의해서 임금 체계가 한국의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만들어내는 근간이 되었다는 얘기고요.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갈 때 한때는 몇 년 동안 매 해마다 100만 명씩 농업 인구가 농촌으로 도시로 향해서 이농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밑에 쪽에 보면은 이제 이 결과입니다. 이 결과, 지금 한국의 농촌은 이제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국의 농촌은 젊은이들은 거의 없고 늙은 노인들만 남아. 농민이라고 하기에도 이미 너무 연로하셔서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냥 힘없는 농민들만 남아있는 그런 농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농업을 확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기농업, 환경농업을 확대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공급식, 특히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농업이 우리 미래 세대에도 여전히 한국 내에서 농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 농업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 다 하시죠?
네, 대만의 농업 문제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농업이 농사 짓는 면적이 많지 않으니까 또 외국에 수입되는 농산물 때문에 식량 작업의 문제는 이 정책하는 사람들은, 정부나 정책하는 사람들은 뭐 농산물을 수입해가지고 국민을 먹여 살리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껴있는 국민들이나 농민들은 농업 기반이 무너지면은 국가의 존립이 위험해진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2000년 들어서면서 이제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루과이 라운드,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개별적인 국가와의 FTA가, 무역자유협정이 맺어지게 되면서 한국에는 외국 농산물 수입이 거의 이렇게 방어막 없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약 24%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식량 자급률 24%라는 숫자에는 약간의 그 트릭이 있는데요. 현재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민은 농촌의 농민들은 고령화되고 농촌 인구는 감소해서 지금 농사 짓는 인구로만 치면은 5%가 안 되는 정도로 감소했고요. 수입 농산물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은 엄청 낮은 가격으로 겨우 농민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 말지 수준으로 농산물 가격이 싸게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농민, 농촌, 농업, 이걸 이제 삼농이라고 하는데요. 농민은 사람이고, 농촌은 마을이고, 농업은 산업이고, 이 세 개의 삼농 문제가 다 인사 상태에 처해 있다. 죽을 지경에 있다. 새로운 정부의 농업 정책, 농업 공약은 사실은 앞에서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걸 해결하겠다, 새로운 정부에서 해결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한 이걸 개선하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쌀 생산 과잉 문제, 지금 현재 한국은 쌀을 수입하고 있기도 한데요. 우리나라가, 한국이 쌀 생산을 제한하고 있던 나라에서 쌀 수입을 풀게 되는 WTO와의 관계에서 문제 때문에 쌀 수입이 자유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서 생산되는 쌀만 해도 넘쳐나는데, 과잉인데 수입까지 하고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해결하겠다. 그 다음에 가축 전염병, AI라고 하나요? 대만에서 조류독감. 그 다음에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가축 전염병의 차단으로 축산농고를 보호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 친환경 생태농업, 유기농업을 확대해 나가겠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의 위상을 계속해서 올려나가겠다. 공공급식은 이제 학교급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식당, 지방자치단체 등의 식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군대에서 운영하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공공급식의 전면 확대를 약속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직속 농업특별기구를 설치를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농민들이 농정 참여와 또 거버넌스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농업회의소라는 이름으로 만들어가겠다. 그 다음에 농업소득 향상시키겠다는 약속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농민 기본소득의 도입, 이것은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농민 기본소득을 도입을 하겠다. 그 다음에 농업직불제,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직불제를 조정하고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식량 자급, 식량 주권과 종자 주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 다음 개헌의 문제인데요. 개헌은 이제 현재 한국의 헌법에는 농지는 농민이 소유해야 된다는 경제유지의 원칙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흔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헌법을 없애야 된다, 이 조항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지켜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이게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세계의 경제가 산업 중심으로, 그다음에 금융 중심으로 바뀌면서
농업은 산업으로서의 기능은 거의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젖먹이고 그 다음에 아이를 보살피고 이 크는 과정에서 섬세하게 어떤 좋은 것을 먹일까라는 것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잖아요. 수치화할 수 없잖아요. 저는 농업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엄마의 저지 또 혹은 엄마의 건강해야지 엄마가 좀 부실하다고 다른 나라에서 엄마를 대신할 사람을 불러와서 아이를 젖을 먹이고 아이를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농업 인구 수는 5%가 채 안 될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농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환기시켰기 때문에, 인식시켰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농업을 내가 직접 챙기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저는 한국의 농민운동이 그동안에 쭉 해왔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